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계획에 관련돼서 학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교재는 1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획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세스먼트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파악된 내용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 평가 지표의 많이 영역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정된 욕구를 기반한 기본적인 지원 계획에 있어서의 수립은 어떤 문제냐라고 하는 건데,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당사자에 관련된 참여의 보장, 그래서 개별화된 지역 그 복지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상의 평가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 계획에서의 욕구, 그리고 사례 관리 당사자의 어떤 참여, 그래서 중심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계획이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례 관리자 간의 어떤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장단기 목표를 구분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획 수립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획의 기능이라고 보면은 사례 관리 당사자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면 과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것이고, 사례 관리 과정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요 가업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계획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에 있어서의 핵심 서비스 결정이나 서비스 전달 방식에 대한 결정, 이런 과정들은 사례관리 당사자와 참여에 의해서 실천 의지를 고취를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통해서 각 기관들의 책임성을 명료하고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의 기능이라고 보고, 또 당면 과제에서 해결을 위한 지도, 그래서 로드 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노드 웹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좀 잘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마인드 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마인드 웹을 가지고 활용하는 기법, 이런 것들도 좀 작성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이게 가능한지는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당사자가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을 옹호적인 실천 전략으로 기능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기관의 내부 사례관리자 또는 사회복지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서비스 계획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욕구 사정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 목표가 합의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장단기적인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실천 계획의 수립을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욕구 사정 내용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목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사정에 기초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우선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가 필요한 것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어야 해야 되고요. 또 변화에 있어서의 목표는 사례 관리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내용이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긍정적인 내용이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평가의 척도가 되는 최대의 어떤 구체성, 그리고 측정 가능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실천 목표로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관리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변화 목표를 합의하는 과정 없이 사례 관리자 혼자서 목표를 수립한다면 단순히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개자 혹은 서비스 브로커의 기능만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를 할 때는 당사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변화 목표에 있어서는 우리 사례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 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당사자에 관련된 어떤 변화 매개체가 되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수립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라거나 아니면 당사자 간의 어떤 서비스 계획 상황에서의
어떠한 그 당사자들의 욕구를 또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양한 체계들 사이에서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당사자의 어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 경청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당사자의 의견, 또 사회복지사의 의견, 이제 너무 강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 그 어느 접점 수준에서 중간에 대한 그 선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어떠한 삶의 구체성,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좀 예,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도 언어 표현 중에서도 그 발달 장애들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좀 해주는 것. 그래서 하기 쉬운 달성 가능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기 어려운 달성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어때요? 협의하면서 구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계획 과정에서는 우리 사례 관리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 외부 전문가, 동료 이런 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함께 그뭐 실천에 가는 방향에 있어서의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나 그 자원들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체계를 둘러싼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 수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현장에서의 동료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선임이나 유관기관, 슈퍼비전이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 목표와 사례 관리 기능의 기능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사례 관리 당사자의 어떤 욕구와 기관의 방향이 다르다면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장단기적인 변화 목표 수립에 있어서도 역시나 우리가 당사자와 함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사례 관리의 일방적인 작업이 아니라 사례 관리 당사자와의 어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자발적인 부분으로 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또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또 우리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더욱 견고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 협력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의 장기적인 변화 목표와 단기적인 변화 목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종결되는 시점까지 나타나는 변화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상태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그 단기 또는 장기 목표에 있어서의 단기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장기 목표의 어떠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단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달성하게 된다면 장기 목표를 달성하게 될 가능성의 전망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데, 욕구 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나 과업이 제시돼야 되는 것이 단기 목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단기의 변화 목표가 수립되었다면 이 중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를 결정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천 계획을 달라지는데, 사례 관리와 또 사례 관리 당사자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장단기의 목표에 따라서 단기적인 부분을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천 계획에서의 어떤 수립을 보게 되면 사례 관리 전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 목표에 나아가 단계적인 목표를 동시에
하는 가업이나 실천 과정에서의 어떠한 이제 구체화된 것을 우리 실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데, 실천 계획은 보통 한 번에 세우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도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실천 계획에 수립할 때는 사례 관리 당사자들이 할 수 없는 것부터 찾아보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외를 찾는다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에 기회를 충분히 주고, 사례 관리 당사자의 주변 자원을 찾는 방법들도 진행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제공 기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주변 관계에 관련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의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례 관리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 이웃,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도 일차적인 고려 대상이 되어서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관계를 증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 관계와의 역할 분담에서도 역시 우리가 가족의 역할, 이웃의 역할, 뭐 종교 기관의 역할, 각각의 지지 체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역할 분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있어서의 틀, 각각의 역할과 연계하는 자원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요. 또 기관의 어떠한 이제 접촉에서의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의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사람을 1대1 케이스를 가지고 어떠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고는 싶지만 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주변의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도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역할 분담.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공급 주체와 기간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에 기간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하도록 수립하는 것인데 서비스 제공 주기 및 기간에 해당 서비스 제공 정책, 그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담에 관련돼서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에 쫓겨서 어떤 계획을 너무 숨가쁘게 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어떠한 그 사례 관리자의 입장을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도 확보가 되면서 설득이나 협조 등이 필요할 때는 조정에 대한 역할도 같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사례 관리 당사자에 대한 어떤 변화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춰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서비스 계획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자, 목표에 있어서의 관리에 있어서의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으로 설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계획 과정에서의 오류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요거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요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사례 관리자의 관리자가 했었을 때 선운의 가족의 욕구나 우선순위를 묻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면서의 오류가 발생하는 가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성을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례 관리 당사자에게 어떠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는 있는데 사례 관리자의 에너지가 많이 투여되어서 결과적으로 사례 관리자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례 관리는 우리가 어떤 해결책의 목표를 두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례 관리자와 함께 우리가 어떠한 이제 문제의 출발점부터 결정이 되기까지 뭐든지 어때요? 협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중요한 당면 과제의 해결책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사례 관리 당사자가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어떠한 초점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합의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리
대상에 관련된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를 하게 되면 관리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사례 관리에 협력하기도 쉽고 또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스스로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간단하게 쉽게 해결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다양한 당면 과제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례 관리 당사자가 그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본인 스스로에게 탐색을 통해서 이 문제의 당면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복잡한 당면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거는 결국엔 본인 스스로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 당사자에게 더 우월한 어떤 지식과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어떠한 내용들을 사례 관리자에게 어때요? 논의하면서 지식적인 측면, 학습적인 부분 이런 걸 서로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예, 존중하면서 그 사례 관리 당사자를 만나게 된다면 사례 관리자의 임의적인 계획이 아니라 또 사회복지사의 임의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천으로 경험과 지식을 쌓고 탐구하는 본인의 어떤 그 일들이 사례관리 당사자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서 또 사례관리 당사자의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게 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작은 사안도 임의로 진단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또 묻고 재차 당사자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사례관리의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사례 관리, 선성우 학생의 사례의 뭐 배경 설명에 있어서는 뭐 이건 어떠한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결국에는 사례 관리자의 욕구와 우선순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묻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의 우리가 교재 203페이지가 되는데요. 문제적인 상황, 저거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유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례관리 목표는 흔히 술 먹지 않기, 도박 끊기, 욕하지 않기처럼 당사자의 당면 과제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실 당사자의 당면된 과제를 없애는 방식은 가장 어렵죠. 갑자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갑자기 담배가 몸에 나쁘니까 당신 금연하세요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이 금연이 성공률이 어때요? 예, 성공률이 10%밖에도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면 과제를 없애는 식이 가장 어렵고 힘든 방법이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실행 도구나 실행 방법이 있어서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사례 관리자가 이 방법에 대해서 좋다. 그리고 또 이거를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할 동안까지 미리 습관적인 부분에 배어 있었던 거를 이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을 점차적으로 금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서서히 노출을 하면서 행동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는 당사자가 변화하기 원하는 것, 그리고 모습에 대한 초점을 이제 돌려서 문제적 행동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소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계획의 행동적인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 관리는 주거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생각하지만 사례 관리 당사자의 주거 환경에 대한 뭐 어떤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녀의 교육 환경에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쓰레기를 막 모으는 사람이라 하면 갑자기 쓰레기를 모으지 않는 행동을 없애겠다. 이게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당사자의 어떤 거부 의사라던가 행동 초점에 가지고 문제 상황을 제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면서 서서히 없애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 당사자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사례관리에 있어서의 목표, 그리고 또 어떠한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지,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결과가 아닌 첫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목표 설정의 특징으로 세 번째로 꼽고 있는데요. 마지막 결과가 아닌 첫 시작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례관리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돕는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첫 신호이기를 확인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 이제 그 당사자의 변화가 원하는 모습을 변하게 되면 굉장히 그 목표를 크게 잡는 경우가 있죠. 근데 목표를 크게 잡으면 어때요?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목표를 이루려는 것은 대단히 힘겹고 어렵게 느껴져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희망사항일 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선정하는 건 뭐예요? 이루기 위한 변화를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있어서는 첫 신호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작은 변화에도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변화의 시작은 빨리 알아차리고 결국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탄력을 받게 돼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목표는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 가능, 측정 가능한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살을 빼기 전에 신체 밸런스. 그래서 우리 BMD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비만도 측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kg를 빼겠다. 그럼 지금 60kg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60kg를 가기 위해서 맨날 굶고 한 3일, 4일 굶고 한 10일 굶으면은 5kg 금세 빠지겠죠. 근데 우리는 목표를 뺄때 이 목표 달성 가능성을 측정 가능한 도구는 뭐예요? 체중계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결과값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5kg가 빠졌네? 라고 구체적인 측정 가능이 필요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사례관리 당사자가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원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례관리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목표를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지는데 목표가 추상적이게 되면 어때요? 사례관리 방향과 종결 시점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사례관리와 사례관리 당사자 모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기간이 길어지고 사례관리도 우리가 이제 사례관리 당사자가 지치게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려고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당면 과제 해결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 당사자의 실천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있어서는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용어로 기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달성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실제 달성 가능성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례 관리 당사자의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고 바람직한 목표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에 대한 여부를 사례 관리를 통해서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또 사례 관리 당사자의 어떠한 원하는 변화된 실제로 가능한지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당사자가 인식하는 스스로의 다른 대안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고 사례 관리자는 사례 관리 당사자와 함께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달성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 사례 관리, 당사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당사자의 당면 과제가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원하는 변화에 물어보고 대체로 다른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대답하는데 보통 이제 당면과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필요에 대한 인식 이것은 이제 누구나 먼저 달라지면 상대방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고 변화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그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도 서로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에 관련된 것도 역시나 우리 교재 2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성선우라고 하는 아이가 요 대화를 한번 볼게요. 배경 설명에 엄마 때문에 죽겠어요. 일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이해할까요? 저는 의대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덜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사례 관리자. 어머니 어떤 모습이 선우 학생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선우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져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사례 관리자는 선우 학생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선우 학생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행동했나요? 라고 했을 때 선우 학생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엄마한테 투덜거리고 화냈어요. 그러자 사례 관리는 그때 선우 학생 기분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선우 학생이 화를 내고 나니까 마음이 더 아파졌어요. 사례 관리자가 선우 학생의 마음이 아프지 않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죠. 그랬더니 선우는 엄마가 편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선우는 결국에 엄마가 힘든 일을 하고 그러면 본인 마음이 아프다라는 소리죠. 그렇다고 엄마가 편안하게 일을 안 하시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사례 관리자는 선학생의 고민은 지금부터라도 어머니와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엄마의 고생으로 인해서 선우가 마음 아파하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그럼 선우가 엄마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누구이면서 먼저 달라지면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사례 관리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달라지면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사례 관리 당사자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 제대로 이제 핵심 요약을 한 거죠. 자, 사례 관리 당사자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 당사자가 쓴 단어를 그대로 활용하면 전달이 원활해지고 사례 관리 당사자의 존중받는 경험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례 관리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언어로 개념화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례 관리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기록할 때도 사례 관리 당사자의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은 생생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서 당사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할 때 있어서의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2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스마트라고 하는 요 5가지의 우리가 요소를 가지고 그 목표 설정을 할 때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라고 하면은 앞에 글씨를 따서 자, S, M, A, T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 그래서 구체성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를 들면 책을 많이 읽는다. 대신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책을 많이 읽는다. 대신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 예. 책을 많이 읽지만,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게 여기에서는 주로 뭐예요? 예, 구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측정 가능성 있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성을 높인다 대신 지역 내 자조 모임을 월 2회로 참여한다. 사회성을 높이는 방법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조 모임에 월 2회라고 하면은 뭐예요?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달성 가능성 있게 당사자의 능력과 자원을 고려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ADHD 아동의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해서 목표를 하루에 5시간은 공부한다. 대신 하루에 30분 공부하되 매주 10분씩 공부하는 시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ADHD는 뭐예요? 주의력 결핍이죠. 그런데 이 아이한테 이 ADHD 아이동에게 하루 5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달성 가능하도록 하게 하면 처음에 30분씩 공부를 매주 뭐예요? 10분 동안을 공부를 하게 해서 점차 늘리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성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의 욕구나 상황, 가치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운둔형인 청년인 경우에 월 1회 외부 활동을 통해서 사람과의 직접 대화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운둔형은 뭐예요? 집안에 박혀 있는 청년이죠. 그러면은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외부 활동은 뭐예요? 어떤 외부 환경에서도 노출을 안 하고 운둔형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사람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운둔형에서 뭐예요?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활동, 사회성을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과지향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유용한 결과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 이웃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는 거. 그래서 뭐 동아리 모임을 한다거나 자주 모임을 한다거나 어떤 뭐 본인이 어떤 결과지향적인 그래서 방법까지도 도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을 설정을 해다. 그래서 타임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기한을 설정해서 음,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한다. 음. 그러면 언제까지? 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구직 활동을 시작한다. 예, 취업 준비는 뭐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성 가능한 기한을 정하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나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스마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목표를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유용한 질문 중에 어, 비적 질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적 질문이라 하는 것은 당사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이 너무 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 버거운 일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적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달성 가능성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당사자의 당면 과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상상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질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나한테 지금 굉장히 버거운 문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맨날 일을 해도 그날이 그날이고 월급을 받아도 통장에 스치기만 하고 지나간다. 라고 하면 내가 10년 후에 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 통장 안에 그야말로 10억 모으기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10억을 모을 순 없지만 10억이 내 통장에 쌓인다면 나는 그때 굉장히 뭘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초점에 당면 과제 해결을 전환을 가지고 모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나 10년 후에 난 잘 살 수 있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10년 후에 내 인생이 더 나아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아침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달라졌다고 느낄까요? 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기적 질문은 내가 너무너무 궁핍한 생활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 1등 당첨이야. 그때부터 뭘 해야 되죠? 그럼 너무 행복하죠. 해피하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면 기적 질문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 갑자기 어떤 일이 그 일이 해결이 됐다.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죠. 자, 이런 모습, 이런 걸 보고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는 것이
기적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척도 질문, 숫자를 이용해서 당사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질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변화를 위한 의지, 목표의 우선순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명료화하는 것. 이것이 척도 질문입니다. 척도 질문은 1점부터 5점까지 순번대로 척도를 매겨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그 설문조사 할 때 보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척도 질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상태가 현재의 목표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1점부터 10점이 될 수 있고 1점부터 5점이 될 수 있고 숫자 사이에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척도 질문인데 현재 상황, 변화를 위한 의지, 목표의 우선순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명료화 이런 것들이 다 척도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성 질문인데요. 사례관리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질문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당사자의 어떤 상황, 나아지는 모습 등을 알 수 있는 사례 관리에 대해서 당사자가 중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질문. 이게 이제 사례 관리에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구체화하거나 변화에 의해서는 다른 사람의 달라져야 한다고 할 때, 사례 관리 당사자의 자신의 역할을 초점을 전환할 때 사용되는 활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계성 질문에 있어서는 현재 당면한 과제, 상황에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과 목표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변화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자신의 발전한 모습을 어, 전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가족들이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목표가 달성이 되면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라고 하는 관계성 질문. 당신이 공부를 지금 현 시점에서 공부를 하는 그 기회가 안 됐는데 어찌어찌 해서 욕심을 내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까지도 좋았다라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우와, 너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공부할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꾸역꾸역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1등을 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너 공부 그거 못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했어? 참 대단하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이 관계성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상황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또 주변에 힘을 얻고 또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10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개별적인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한 수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당면 과제에 비슷한 당사자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사례 관리 당사자 개개인의 각각의 다른 목표들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변화 목표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고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관계망과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별 지원 계획인데 개인별 지원 계획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계획에 있어서의 첫 번째 사례 관리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 목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업무 분담과 활동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례관리 당사자의 참여 그리고 사례관리 당사자 역할에 대한 책임성이 분명화돼야 되고요. 또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로 활용하고 또 목표 달성이 가능성을 높이고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이런 것들이 바로 계획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IS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 지원에 대한 중요한 부분도 반드시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의 발전 과정의 전략을 보시게 되면 체계적인 개인별 지원 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례 관리 세부적인 수행 내용에 제시되는 첫 번째는 요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표를 개발하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제를 확인하고 책임 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발전 계획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발전 과정의 전략을 총 5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상호 간의 목표를 만들고 2단계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략 세우고 네 번째는 전략 내용의 분석과 실행 단계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단계는 상호 간의 목표를 만드는 것인데 상호 간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언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동적인 특수 언어로 설명을 하고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달성되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환경 이런 거를 향상시키고 일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은 기대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욕구와 요구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데 우선 순위 결정 기준은 첫 번째는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1차적으로 그거를 목표로 잡아야 되고요. 둘째는 생활과 자녀에게 어떤 당장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달성이 쉬운 것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취 욕구를 먼저 맛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선순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략 세우기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실천 가능하도록 실전적인 성과를 용이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기법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도 굉장히 아이디어에서 좋은 어떤 하나의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전략 내용의 분석에 있어서 전략 중 선택하기로 결정한 세력장, 그래서 장점과 단점.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더 부각을 좀 더 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례 관리에서는. 그래서 분석 또는 분석 이후에 어떤 원조 세력이 강화될 것인지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전략 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실행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사자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 과정에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적 질문, 척도 질문, 관계성 질문이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시게 되면 212페이지가 되겠네요. 사람 중심 계획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케어 있잖아요. 이런 관련성의 PCP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는 결국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책 발표를 통해서 언제 2018년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이때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있어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커뮤니티 케어는 장애인의 자립에 대해서 혁신 그리고 지원하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지원 체계의 연대를 통해서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는 포괄적인 복지 지원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속에서 돌봄의 대상이 마을 속 어떤 주체가 되는 공생 관계에 있어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탈시설화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전환으로 수요에 관련된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지역 서비스 필요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탈시설화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시설화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에 수용하는 그 어떤 그 약자를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어,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탈시설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장애인의 탈시설화로 처음에 이제 모티브가 시작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장애인 복지 간의 향후 역할이 지역사회 중심으로서의 장애 민감성을 높여서 지역사회 중심 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사람 중심 지원, 또 시민에 대한 옹호인 양성, 자조 모임 또는 또 스몰 파크에 관련된 환경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사회 중심 실천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계획에 있어서의 PCP로 사용을 하는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PCP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요게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케어 펄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일상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존중받는 것, 존경받는 것,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기회를 가지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개인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PCP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PCP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사람 중심 계획을 장애인 본인과 그의 가족, 그래서 그런 그와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꿈과 희망,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과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것. 그래서 PCP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발견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PCP의 특징은 장애인 당사자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어떤 사례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사례 관리 당사자의 중요한 점을 가지고 PCP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강조를 하는 것이 PCP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조직이나 시스템 차원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심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 있어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의 양식을 선택해서 주도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PCP 기반을 체계에 맞게 사업에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의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지역 내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전환이 되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 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실천 방법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중심과 사람 중심의 속성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기관 중심과 사람 중심의 차이점과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요거는 우리 교재의 2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우리가 PDF 파일을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중심에 관련된 계획은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사람 중심은 한두 명의 촉진자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자, 그래서 기관 중심의 계획은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성인인데 비해서 사람 중심은 참가자는 다양하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 뭐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과정은 목표 지향적이고 서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게 하는 설정이라고 하면, 어, 사람 중심은 성찰과 창의적인 과정에서 정보를 얻도록 설계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중심은 제공된 정보나 읽는 보고서, 그리고 평가된 공식 평가 데이터가 있는 반면에 정보는
공유고 보고서는 읽지 않으면 비공식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이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회의나 전형적인 방 배치,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편리한다라고 하는 점이지만 사람 중심은 어떤 그 결정에 있어서의 위치나 편안함이 핵심이고 좌석은 반원형 그래서 동그란 테이블이거나 아니면 같이 회의를 통한 원탁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과에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일부 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관 중심이라고 보면 사람 중심은 모든 참여자들이 브레이밍 스토밍을 통해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기관 중심은 관점은 종종 문제 기반 또 기관의 필요성 그리고 가치 그 가용성에 대해서 우선시를 하는데 사람 중심은 강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존의 가용성은 2차적인 부분이다라고 의미가 전혀 틀리죠. 자, 그리고 기관 중심에 있어서는 유급 전문가의 일반적인 목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지만 IEP라고 해서 목표 개발에 있어서 자원에 대한 어떠한 개인에 대한 지원 서클에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관 중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필요 악으로 묘사를 하지만 사회 중심, 사람 중심으로 있어서는 희망적인 것을 표현을 한다. 그리고 기관 중심의 우리가 계획은 자기 옹호를 배우거나 또는 가족이나 동료를 옹호 기술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전체 기관은 단위, 그래서 그 단체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맞추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보는 건데 사람 중심은 뭐예요? 단체보다는 개인, 가족, 친구에서 이런 옹호하는 습관, 습득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기관 중심과 사람 중심의 속성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PCP의 적용 한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CP 활용을 우리가 서비스 계획 발달 장애인을 표현해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 당사자들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례관리 당사자의 희망과 흥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진행 과정이 느리기도 하고 지원 체계가 풍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례관리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말하려 하지 않는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당사자들을 포함한 관련된 가족의 서비스 제공자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중요하지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PCP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들고 그리고 사례관리 당사자 가족에 있어서의 그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이 PCP의 아주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 당사자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모인 자리에서 독립생활이 다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제 뭐 많은 어려움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 당사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사례관리 당사자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 선택을 주기도 하고 PC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시설보다는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발달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과 또그 계약에 대해서는 점차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집에서 내가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장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경우에는 우리가 바우처라고 하는 그 국가기관에서 뭐예요?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활동으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시설에 들어가서 나의 어떠한 사생활 보장도 안 되고 그리고 자율성도 많이 예, 힘들어지는 수용시설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집에서도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훌륭하게 본인의 어떠한 그 자존감이라던가 자립심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과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단체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는 장애 쪽으로도 또 이제 사회 복지 전반에 거쳐서 다양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지역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이제 그 자존감 또는 자율성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계약 순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서비스 계약이라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기간과 제공 방식, 빈도 관련해서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서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관리 당사자가 직접 설정한 목표에 합의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확인하면서 참여 의지를 고취하는 과정을 계약 수립이라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우리가 216페이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본인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공유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 계획서는 사례 관리자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본을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책임 그리고 역할, 그리고 전체 진행 과정에서의 로드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각각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변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을 촉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계획과 계획서 작성하는 것은 앞서서 진행된 사정 단계에서 사정 기록지를 통해서 사례 관리 계획을 작성을 하는 것인데 사정 단계에서의 작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점검과 재사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정해 나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라고 해서 딱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후에 팔로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계약서에 있어서의 처음과 끝이 반드시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계속 추가적으로 사례 관리는 뭐예요? 예, 추후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례 관리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현장에서의 서비스 계획과 계약은 모두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 사례에 있어서 신성우 학생 가족의 계약에 있어서 신성우 학생은 그 보호자 김선영 씨의 제시된 욕구, 우선순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선은의 가족처럼 모두 서비스 계획과 계약에 동의가 협조적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례가 당사자의 그런 가족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염려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례관리 당사자는 협조하고 싶지 않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소통 또는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사례관리 당사자의 보호자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답은 간단하다. 왜냐하면 계획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 당사자의 참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참여에 의해서 당사자의 어떤 결정, 선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당사자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사례 관리 당사자 입장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당사자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예, 사례 관리자는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사숙고하면서 의견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합의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사례관리 당사자를 대신해서 보호자와 계약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사례관리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서비스 계획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장의 사례관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당사자에게 의한 계획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현장에서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로 2강은 마무리하고요.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